1974년 1월 15일 밤, 미국 캔자스주 위치타 평범한 주택가. 오테로 가족의 집은 그날도 여느 때와 다르지 않았다. 부부와 두 아이는 집 안에 있었고 문은 잠겨 있었으며 이웃들은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다. 그런데 그날 밤, 한 남자가 그 집 안으로 들어왔다. 그는 강도가 아니었다. 물건을 뒤지지도 않았고 서두르지도 않았다. 오히려 집 안을 통제하듯 움직였다. 남자는 가족을 한 방에 모이게 했고 차분한 목소리로 지시했다. 저항은 크지 않았다. 그는 이미 이 상황을 여러 번 머릿속에서 연습한 사람처럼 보였다. 그날 밤, 오테로 가족 4명은 집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된다. 현장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다. 부서진 가구도 없었고 격렬한 몸싸움의 흔적도 거의 없었다. 강도의 흔적 역시 없었다. 경찰은 처음부터 혼란에 빠진다. 누군가는 개인적 원한일 수 있다고 했고 누군가는 우발적 침입을 의심했다. 하지만 사건을 본 수사관들 사이에서는 공통된 감정이 있었다. 이건 충동이 아니라는 것. 범인은 서두르지 않았고 목표를 알고 있었으며 현장을 통제하고 떠났다. 그날 이후 위치타는 조용해졌지만 안전해진 것은 아니었다. 아직 아무도 몰랐다. 이 사건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걸. 그리고 그 남자 역시 아직 이름을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이미 스스로를 이렇게 부르고 있었다. BTK. 묻고 고문하고 죽인다. 도시는 아직 그 이름의 의미를 알지 못했다. 오테로 가족 사건 이후 위치타 경찰은 즉시 수사본부를 꾸렸다. 가족 단위의 살인이었고 현장에는 강도의 흔적이 없었다. 문은 잠겨 있었고 이웃 누구도 이상한 소리를 듣지 못했다. 경찰은 먼저 가족의 지인과 동선을 확인했다. 친척, 이웃, 직장 관계자, 최근 다툼이 있었던 사람들. 가능한 모든 연결고리가 검토됐다. 하지만 뚜렷한 용의자는 나오지 않았다. 수사관들을 가장 혼란스럽게 만든 건 범행 방식이었다. 범인은 급하지 않았고 집안을 완전히 장악한 뒤 움직였다. 피해자들은 저항할 시간조차 없었던 것으로 보였다. 이건 우발적 침입이 아니었다. 그러나 그렇다고 전문 범죄자의 전형도 아니었다. 경찰 내부에서는 서로 다른 가설이 부딪혔다. 개인적 원한, 가족 중 누군가를 노린 범행, 이미 도시를 떠난 외부인. 하지만 이 가설들은 하나씩 힘을 잃어갔다. 결정적인 문제는 연결된 사건으로 보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이 사건은 너무 충격적이었고 너무 이례적이었다. 경찰은 이 정도의 범죄는 반복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도시 역시 그 판단을 믿고 싶어 했다. 그래서 수사는 단독 사건으로 정리되는 방향으로 흘렀다. 이 선택은 치명적이었다. 그 사이 범인은 사라진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이 남긴 흔적이 어떻게 해석되는지를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다. 경찰이 무엇을 의심하고 무엇을 배제하는지, 도시가 언제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는지 그는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 당시 수사에는 중앙 데이터베이스도 연쇄범 프로파일링 시스템도 거의 없었다. 사건을 묶어 분석할 체계가 없었고 다른 지역의 유사 범죄와 즉각적으로 비교할 방법도 제한적이었다. 각 사건은 각각의 사건으로 남았고 범인은 그 틈에 숨어들었다. 수사 기록에는
이런 문장이 남아있다. 추가 범행 가능성 낮음. 그 문장이 쓰인 시점. 범인은 이미 다음 상황을 상상하고 있었다. 더 조심스럽게, 더 정확하게, 그리고 더 오래 기억될 방식으로. 도시는 아직 깨닫지 못했다. 이 사건이 끝난 게 아니라 잠시 멈췄을 뿐이라는 사실을. 첫 사건 이후 3년, 도시는 그 일을 이미 과거형으로 말하고 있었다. 1977년 3월 17일 밤, 위치타 남쪽의 한 주택. 이 집에는 어머니와 아이들이 있었다. 그날 밤 한 남자가 다시 문을 열고 들어왔다. 방식은 같았다. 침입은 조용했고 집안의 통제는 빠르게 이루어졌다. 아이들은 한 방에 남겨졌고 어머니는 묶였다. 그러나 이번에는 계획이 완벽하지 않았다. 아이들 중 한 명이 결박에서 풀려났고 집 안에서 소란이 발생했다. 이웃이 이상함을 감지했고 범인은 서둘러 자리를 떠났다. 사망자는 없었다. 하지만 경찰은 이 사건을 보고 즉시 깨닫는다. 1974년과 너무 닮아 있었다. 묶는 방식, 침입 시간, 통제의 순서. 이제 더 이상 우연이라 말할 수 없었다. 그리고 불과 몇 달 뒤 1977년 12월 또 다른 사건이 발생한다. 이번에는 혼자 살던 여성이었다. 현장은 차분했다. 강도의 흔적은 없었고 침입은 계획적이었다. 피해자는 집안에서 숨진 채 발견된다. 이 사건이 결정적이었던 이유는 범행 자체가 아니라 그 이후에 일어난 일 때문이었다. 며칠 뒤 위치타의 한 신문사에 편지 한 통이 도착한다. 편지에는 범행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담겨 있었다. 경찰만 알 수 있는 내용들이 적혀 있었고 편지 말미에는 처음 보는 서명이 있었다. BTK, Bind, Torture, Kill. 그는 자신에게 이름을 붙였다. 이 순간부터 사건은 완전히 달라진다. 이제 범인은 숨어있는 존재가 아니었다. 그는 보고 있었고 알려지기를 원했다. 편지는 언론을 통해 공개되었고 도시는 다시 공포에 휩싸였다. 사람들은 묻기 시작했다. 그럼 그때 사건도 우리가 놓친 거였나? 경찰 역시 같은 질문 앞에 서 있었다. 그는 단순히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 그는 기억되고 싶어 했다. 그리고 이제 이 도시는 그의 방식에 맞춰 움직이기 시작한다. 하지만 문제는 그 방식이 여전히 그의 손안에 있었다는 점이었다. 사건이 신문에 실린 뒤 위치타 전역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범인은 이미 자신이 누구인지 알리고 있었다. 이제 그는 도시 한복판에서 경찰과 대화를 시작하려 했다. 1978년 초 위치타의 언론사와 경찰에 연이어 편지가 도착한다. 편지 속에는 이미 공개되지 않은 범행 내용이 적혀 있었다. 침입 경로, 결박 방식, 현장에서만 알 수 있는 정보들. 경찰은 편지를 읽는 순간 확신했다. 이건 모방범이 아니다. 편지의 마지막에는 늘 같은 서명이 붙어 있었다. BTK. 그는 자신의 범죄를 하나의 기록처럼 정리하고 있었다. 몇 명을 죽였는지, 어떤 방식이었는지, 다음엔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편지에는 경찰과 언론을 향한 노골적인 조롱이 담겨 있었다. 당신들은 나를 잡지 못할 것이다. 경찰은 이 편지들을 공개하기로 결정한다. 시민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동시에 범인의 실수를 유도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이 선택은 양날의 검이었다. BTK는 관심을 먹고 자라는 존재였다. 자신의 이름이 신문에 실리고 도시가 공포에 빠질수록 그는 더 대담해졌다. 편지의 톤은 점점 공격적으로 변했고 자신을 사냥꾼이라 부르기 시작했다. 이 시기 경찰은 그의 패턴을 분석한다. 밤 시간대 침입, 주택가 중심, 사전에 동선을 파악한 흔적, 무작위처럼 보이지만 반복되는 선택. 그는 충동적인 범죄자가 아니었다. 일상 속에서 계획을 세우는 사람이었다. 이 사실은 또 다른 불안을 낳았다. 그가 우리 중 하나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 그리고 몇 년 뒤 편지는 멈춘다. BTK는 갑자기 사라진다. 새로운 사건도 새로운 메시지도 없었다. 경찰은 그가 죽었을 가능성, 도시를 떠났을 가능성, 이미 다른 범죄로 수감됐을 가능성까지 모두 검토한다. 하지만 어느 쪽도 확인되지 않는다. 도시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듯 보였다. 그러나 이 침묵은 끝이 아니었다. 그는 다시 돌아올 생각이었다.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편지가 끊긴 뒤 도시는 조금씩 안정을 되찾았다. 새로운 사건은 없었고 신문에서도 BTK라는 이름은 점점 사라졌다. 경찰 내부에서도 수사는 장기 미제로 분류되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말하기 시작했다. 아마 죽었을 거야. 다른 도시로 갔겠지. 이제 끝난 거 아니야? 하지만 사실 BTK는 어디에도 가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위치타에 있었다. 그 시기 그는 아주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다. 결혼했고 아이를 키웠으며 직장을 다녔다. 이웃들은 그를 성실한 가장으로 기억했고 교회에서는 조용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여겼다. 그의 일상에는 의심할 만한 틈이 없었다.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귀가하고 주말에는 가족과 시간을 보냈다. 그 모습은 과거의 BTK와 전혀 겹쳐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 침묵은 후회나 두려움이 아니었다. 기록에 따르면 그는 이 시기에도 자신의 범행을 정리하고 있었다. 신문 스크랩을 모았고 과거 사건을 다시 읽었으며 언젠가 다시 자신의 이름이 불리길 기다렸다. 그에게 침묵은 도피가 아니라 보관에 가까웠다. 이 시간이 경찰에게 가장 위험한 이유는 바로 이 점이었다. 범인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숨은 상태였기 때문이다. 수사망을 벗어난 그는 더 이상 실수를 하지 않았다. 의심받지 않는 방법을 이미 알고 있었고 그 방법을 철저히 지켰다. 그리고 도시 역시 그를 잊었다. 새로운 사건들이 생겼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BTK는 오래된 공포가 되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그는 끝내 사라진 적이 없었다. 그리고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그의 다음 선택은 더 위험해질 준비를 하고 있었다. 2004년 초 위치타의 한 지역 신문사의 오래된 이름이 다시 도착한다. BTK. 30년 가까이 사라졌던 그 서명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편지의 내용은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다. 과거 사건을 나열했고 자신이 아직 살아있으며 여전히 도시를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렸다. 그는 묻고 있었다. 나를 기억하는가? 경찰은 즉시 대응했다.
수사는 재개되었고 과거 기록이 다시 펼쳐졌다. 그러나 상황은 예전과 달랐다. 기술이 바뀌었고 수사 방식도 달라져 있었다. BTK는 이 변화를 과소평가했다. 그는 여전히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경찰을 조종할 수 있다고 믿었다. 편지는 점점 잦아졌다. 신문, 방송국, 경찰서를 오가며 자신의 존재를 과시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는 한 가지 질문을 던진다. 만약 내가 디스크를 보내면 당신들은 나를 추적할 수 있나? 경찰은 그 질문을 놓치지 않았다. 공개적으로는 추적할 수 없다고 답했다. BTK가 안심하도록 만들기 위해서였다. 그는 그 말을 믿었다. 며칠 뒤 경찰의 한 장의 플로피 디스크가 전달된다. 겉보기에는 그저 오래된 저장 매체였다. 하지만 그 안에는 BTK의 글과 사진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디스크에는 그가 생각하지 못한 흔적이 남아 있었다. 파일의 메타데이터, 문서가 작성된 위치, 사용된 사용자 이름, 단서들은 조용히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 교회 근처, 한 남자, 오래된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사람. 경찰은 그 이름을 확인한다. 데니스 레이더. 이 순간 수사의 흐름은 완전히 바뀐다. BTK는 다시 세상에 나타나고 싶어 했고 그 욕망이 그를 노출시켰다. 그가 수십 년간 완벽하게 숨겼던 삶은 이 작은 실수 하나로 금이 가기 시작한다. 그리고 경찰은 조용히, 아주 천천히 그의 일상으로 다가간다. 경찰은 서두르지 않았다. 30년을 숨은 남자였다. 마지막 순간까지 실수를 강요하지 않으면 안 됐다. 데니스 레이더의 일상은 그 어느 때보다 평범해 보였다. 그는 아침에 출근했고 퇴근 후에는 가족과 시간을 보냈다. 주말이면 교회에 나갔고 이웃과 인사를 나눴다. 그가 BTK라는 사실을 이웃 중 누구도 눈치채지 못했다. 경찰은 그의 동선을 조용히 추적했다. 차량, 근무지, 교회, 그리고 그가 사용하던 컴퓨터, 어느 하나도 갑작스럽게 움직이지 않았다. 모든 증거는 조금씩, 그러나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 결정적인 순간은 2005년 2월이었다. 경찰은 그에게 직접 접근하기로 한다. 일터에서 그를 불러 세웠고 평범한 질문을 던졌다. 데니스 레이더 씨 맞습니까?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BTK입니까? 그 질문이 던져진 순간 그의 얼굴은 굳어졌다. 부인도 변명도 없었다. 잠시 침묵한 뒤 그는 짧게 대답했다. 네. 그는 체포되었다. 수갑이 채워졌고 수십 년간 유지해온 두 개의 삶은 그 자리에서 끝났다. 집 안에서는 범행과 관련된 기록들이 발견된다. 사진, 메모, 계획표. 그는 자신의 범죄를 하나의 프로젝트처럼 관리하고 있었다. 신문은 다음 날 이렇게 보도했다. BTK는 우리와 함께 살아왔다. 도시는 충격에 빠졌다. 괴물은 어둠 속에 있지 않았다. 그는 가장 익숙한 곳에 있었다. 이제 남은 건 법정이었다. 그는 더 이상 편지로 말하지 않았다. 대신 직접 자신의 입으로 모든 것을 말해야 했다. 법정에 선 데니스 레이더는 더 이상 편지를 쓰지 않았다. 대신 직접 말하기 시작했다. 2005년 6월 그는 법정에서
자신이 저지른 범죄를 하나씩 인정했다. 몇 년에 한 번, 어떤 밤에, 어떤 방식으로 집을 골랐는지, 어디서 기다렸고, 어떻게 통제했는지, 그의 말투는 차분했고, 감정의 기복은 거의 없었다. 수사관들도, 방청석에 앉아있던 사람들도 그 점에 가장 큰 충격을 받았다. 그는 후회하거나 변명하지 않았다. 그저 기록을 읽듯 설명했을 뿐이었다. 법원은 그의 자백을 토대로 10건의 살인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를 인정했다. 사형은 내려지지 않았다. 대신 총신형 10회, 가석방 없는 형벌이 선고됐다. 그 순간 BTK라는 이름은 공식적으로 끝났다. 하지만 사건은 그렇게 간단히 정리되지 않았다. 도시는 묻기 시작했다. 어떻게 그는 30년 동안 가장 평범한 얼굴로 살아갈 수 있었는지, 어떻게 교회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아무 의심도 받지 않았는지, 그리고 더 불편한 질문, 그를 숨겨준 것은 정말 운이었을까? 아니면 우리가 믿고 싶었던 평범함이었을까? 데니스 레이더는 지금도 감옥에 있다. 그는 더 이상 세상에 말을 걸지 못하고 이름도 불리지 않는다. 하지만 그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그가 남긴 것은 범죄의 기록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놓쳤는지에 대한 질문이기 때문이다. ROMX는 괴물을 만들어내는 상상이 아니라 괴물이 어떻게 평범함 속에 숨어 있었는지를 기록한다. 문은 닫혔지만 질문은 남아있다. 우리는 정말 그를 알아볼 수 있었을까? 여러분들은 이 사건을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네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른 분들도 보실 수 있도록 공유도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도 오늘 좋은 하루가 되길 바라며 영상 마치겠습니다.